네, 안녕하세요. 네. 네, 왜 갑자기 인사를? 논술하고 면접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선생님들하고 이야기를 잠깐 나누겠습니다. 예, 저번 주 관련된 과제 앞에 있으니까 못 받으신 선생님들 받아가시고요. 선생님들 보시기에 이게 뭘로 보이십니까? 이 굉장히 유명한 작가가 그린 작품인데 무슨 제목도 잘 모르겠고, 그죠? 예. 이거 아시겠어요? 이 도대체 뭘 표현하고 싶은 건지 선생님들은 느낌이 오십니까? 그림을 보시면. 이거는 많이 보셨죠, 그죠? 무슨 뭐 몬드리안인가 뭐 이렇게 그 작품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이런 걸 보면서 저 그림을 보고 뭐 느낌이 오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 그림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건지 잘 모르는 경우들이 있어요. 엄마와 아빠를 말하는 것 같아요, 선생님들. 아이들 그림 이런 거 많이 보시죠? 네. 제가 논술을 얘기하면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우리가 쓴 논술이 만약에 채점하는 사람들이 이게 도대체 뭘 쓴 거지? 뭘 얘기하고 싶은 거야? 라고 한다면 선생님들이 열심히 준비하고 공부한 것이 결과적으로 결실을 맺는 데 있어서 굉장히 불리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 선생님들이 글이 이렇지는 않을 거예요, 분명히. 선생님들이 글이 분명히 논술 답이 윤곽이 있고 말하고자 하는 주장이 있을 거고 왜 내가 이 주장을 하는지 거기에 대한 근거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가 글을 쓰다 보면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그것들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 파악할 수 없는 막연한 그런 글을 쓸 때가 있거든요. 우리가 논술 준비를 계속 해오면서 여러 번 말하지만 논술 속에는 반드시 분명한 주장이 있어야 되고 그 주장을 하게 된 근거가 있어야 되고 어떤 해결 방안이나 사례를 찾아서 제시하라고 했다면 구체적인 사례나 구체적인 방안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결여가 되면 우리는 이렇게밖에 글을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채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본다면 엄마를 그렸는지 아빠를 그렸는지 아이가 낙서를 한 건지 그 의도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논술에서는 절대적으로 추상적인 표현은 허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선생님들이 글을 쓸 때는 아주 구체적으로 써야 된다는 거예요. 논술은 구체적이고 논리적이어야 된다. 어떤 현상이나 이런 것들이 일정한 모습을 갖추고 있어서 그리고 그것이 생각하거나 추론한 것이 이치에 맞아야 된다. 선생님들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기술하는 것, 선생님들이 주장한 것과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연결이 잘 된 글, 그런 것들이 논술 답에서는 필요로 한 글들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냥 내 생각을 쓰긴 쓰는데 내 생각이라고 해도 명확하게 상대에게 전달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서 처음에 논술 답안지를 받았을 때 제가 첨삭하면서 느낀 건 정말 많은 부분 한참을 고민해야 되는 거죠. 선생님들도 스스로도 쓰고 나서 답을 읽을 때, 내 답을 읽을 때와 또는 연습하는 과정에서 선생님들이 혹시 모범 답안 같은 것들을 보시고 읽으실 때 있죠. 근데 모범 답안 보시면 어때요? 쉽고 간단하거든요. 사실 보면 어떻게 이렇게 쓸 수 있을까? 내 글도 이렇게 쓰고 싶은 생각들이 간절하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선생님들 글도 그렇게 쉽고 간단해지거든요. 우리가 나중에 고수와 하수 얘기를 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논술 속에는 맥락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뭔가, 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문제가 묻고 있는 것을 답하고 있는가. 제시문의 흐름이 교사들의 갈등을 얘기하고 있다면 내 답은 교사들의 갈등이 어떻게 유발이 됐고 그 갈등은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를 답을 해줘야 되는데 교사들의 갈등의 문제가 아니고 엉뚱한 갈등을 얘기하거나 아니면 원인을 엉뚱하게 찾는단 말이죠. 그렇게 된다면 논술에서 원하는 답이 아니란 말이에요. 단순해야 돼요. 선생님들이 논술이 분량 1200자 제한된 글자 수 안에서 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싶은 생각, 내가 떠올린 생각을 그냥 장황하게 설명해서 장황하게 표현할 수가 없거든요. 꼭 필요한 내용만 써주는 게 좋아요. 논술은 무슨 위대한 문학 작품을 만들거나 아주 화려한 단어를 써가지고 그런 문체를 구사하는 그런 글쓰기가 아니거든요. 논술은 묻는 것에 대한
사실적인 내용만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맥락 파악과 단순화시키는 게 중요하단 말이죠. 아까 고수 얘기했지만 고수는 그래서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이나 문제인 것 같아도 그걸 아주 쉽고 간단하게 설명해 주거든요. 반대로 생각하면 하수는 간단한 답인데도 그걸 복잡하고 어렵게 얘기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답이 내가 논술 답을 썼는데 이게 뭔가 이렇게 꽉 찬 것 같지가 않아. 너무 대충 쓴 것 같아. 라고 하지만 연습이 계속 되다 보면 묻는 거에 대한 답만 있으면 그건 아주 좋은 논술 답안이에요. 평가를 받기 위해서,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그렇게밖에 쓸 수가 없고요. 그래서 논술은 그 맥락을 파악해서 묻는 것만 아주 간결하고 단순하게 써주는 게 맞다. 단, 그 단순함 속에는 주장과 근거를 연결시키는 논리적인 글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시문을 잘 분석하셔야 돼요. 올해 추시같이 문제가 길어가지고 도대체 이게 뭘 묻는 거야. 이거 해석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사실은 분석력의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그 긴 문제지만 그 긴 문제를 선생님들이 제대로 분석해서 내가 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지? 라고만 빨리 파악할 수 있었다면 문제가 길어도 그것을 선생님이 개요라는 틀 속에 충분히 만들어서 쓸 수 있어. 그런 상황을 선생님들이 쉽게 하려면 분석을 잘해야 되는데 그래서 분석력이 중요하고 왜 요즘 최근에 논술에서 제시문을 잘 분석해야 하느냐? 제시문 안에 모든 걸 다 집어넣어 놨기 때문이거든요. 문제가 요구하는 답이 제시문 속에 숨어 있다. 숨어 있는 것도 있고 드러나 있는 것도 있어요. 아예 사례 같은 경우는 아예 드러나 있거든요. 만약에 문제만 제시하고 선생님들이 학교 다닐 때 예를 들어 어떤 교수님이 전공 과목과 관련돼서 최근 유아교육 이론 중에서 어떠한 이론에 대해 학자 이론에 대해서 쓰고 거기에 대해서 비판하시오라는 식으로만 만약에 문제를 냈다고 한다면 그 이론을 근거로 해서 내가 그 이론이 어떤 현실의 문제에서 이런 문제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비판을 쭉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논술에서는 제시문을 주어지잖아요. 그죠? 제시문을 주어지니까 제시문 안에서만 답을 찾아야 되는 거죠. 제시문을 주는 이유는 이 안에 이걸 바탕으로 해서 답을 쓰라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서는 제시문을 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제시문을 철저하게 잘 분석하는 게 중요해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논술 시험은 굉장히 친절한 시험이에요. 엄청 친절한 시험이에요. 오픈북은 아니지만 아예 오픈북도 필요 없이 한 장짜리 제시문 안에 열 몇 번의 대화 속에 선생님들이 써야 될 답, 20점짜리 답을 거기다가 다 숨겨놓고 있는 거란 말이죠. 아니, 숨겨놓은 게 아니라 다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시문을 주는 이유가 뭘까? 제시문을 잘 보라는 겁니다. 문제와 제시문을 하나씩 연결하다 보면 그 안에 답이 다 들어있다는 거죠. 요구하는 답의 범위를 제한한 이유는 그렇지 않으면 A라는 사람의 생각과 B라는 사람의 생각과 전국에서 시험 보고 있는 예를 들어서 몇만 명의 수험생의 생각들이 다 근거가 있거나 일리가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채점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것도 답이 되고 저것도 답이 될 수 있으니까 혼란스럽거든요. 그래서 정해진 틀 안에서 답을 쓰라고 제안해 놓는 거거든요. 선생님들은 그걸 분명하게 인식하고 그렇다면 이 사람들한테 대단한 나의 생각을 아주 구구절절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죠. 내가 판단할 건데 내가 분석해 보니까 이 문제에 대한 답은 A라는 답이야. 왜? 제시문 속에 A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야. 이렇게 선생님들이 쓰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논술이라는 것은 결국 글쓰기인데 그 글이라는 건 선생님들이 머릿속에만 있는 것들, 생각들을 그냥 가만히 있다고 해서 상대방이 난 네 마음을 알아. 이신전심으로 그렇게 그냥 아는 그런 상황이 아니란 말이죠. 어떻게든 글로 표현해내야 되는 거죠. 면접이 말로 표현한다면 선생님들은 논술은 글로 표현해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글로 표현해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내가 그것을 할 것인가라고 분석하고 사고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논술은 크게 4가지가 필요해요. 4가지. 분석적 사고력, 논리적 표현력이라고 했으니까 잘 보시면 분석하는 능력이 필요하고요. 그것들을 생각해내는, 분석해서 그게 옳다 그르다 이게 답이다 아니다를
생각해내는 분석적인 사고력이 필요하고 표현을 하되 논리적으로 표현해야 되는 거죠. 아까 우리가 추상화를 본 것처럼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표현하면 채점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이 뭘 얘기하고 싶은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논리적으로 표현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추상적인 답보다 구체적인 답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 선생님들은 계속해서 문제를 분석하고 왜 이게 문제가 되는 건지 제시문을 분석하고 거기에서 생각해내서 그것들을 간결하게 논리적으로 표현해 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글의 시작은 생각하는 거고요. 글의 마무리는 글을 쓰는 겁니다. 선생님들이 어떤 이론적 배경을 가지고 답을 쓰려고 하다 보면 그거는 전공 시험에서 선생님들에게 물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거는 생각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암기력이란 말이죠. 암기력. 논술은 암기력으로 보는 시험이 아니에요. 네. 선생님의 논리적인 사고력을 보는 거고요. 선생님들이 교사로서 갖춘 기본적인 소양, 교양으로서 글쓰기 능력이 있느냐 이것들도 보는 거거든요. 면접을 왜 보겠어요? 만약에 면접이 그냥 똑같은 답을 원한다면 선생님들한테 굳이 이렇게 여러 명을 시간을 들여가지고 1대1로 만나가지고 그렇게 면접할 이유가 없어요. 똑같은 답을 원한다면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종이 다 나눠주고 답 쓰세요 하면 끝이에요. 근데 면접을 보는 이유는 선생님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선생님이 어떻게 말로 표현을 해내느냐. 이건 교사로서의 기본적인 소양과 자질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는 것처럼 논술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그런 내용들을 글로 어떻게 표현해낼 수 있느냐. 그게 최소한의 선생님들이 갖춰야 될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지금 어제 하루 종일 TV에서 나왔던 그 청문회 같은 기자회견이 있었잖아요. 거기서 문제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그 아마 자녀의 문제일 거예요. 그죠? 자녀의 문제 중에서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불공정과 관련된 문제들이지만 그건 이따가 면접에서도 얘기를 잠깐 하겠지만 학생부를 어떻게 기록하느냐에 따라 달라요. 그죠? 선생님들 학생부 기록해요, 안 해요? 아이들. 기록하시죠? 뭘로 기록합니까? AI가 알아서 봉실아 이거 해줘 그러면 쭈르륵 해줍니까? 이걸로 해야 되거든요. 이걸로. 선생님들이 글 쓰는 능력은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선생님들이 가져야 될 소양이고 그런 어떤 자질이에요. 학부모가 아이의 생활기록부를 유치원 생활에 대한 선생님의 평가를 이렇게 읽는데 학부모가 해석이 불가능해요. 우리 선생님이 맞춤법이 다 틀렸어요.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선생님에 대한 신뢰나 이런 것들이 물음표일 거란 말이죠. 지금은 전부 다 그게 컴퓨터로 출력이 돼서 전산화돼서 문서가 그렇게 우리가 아는 워드로 다 이렇게 나오지만 옛날에 선생님들이 다 손으로 쓰셨잖아요. 글씨체 나쁜 선생님들이 얼마나 고민을 많이 하셨는지 아세요? 선생님들이 이렇게 혹시 초등학교 때 선생님들이 이렇게 손으로 쓰신 그런 걸 받으셨나요? 아니면 컴퓨터로 친 걸 받으셨나요? 네, 손으로 썼다고 받으신 사람들은 나이가 많다는 걸 알아서. 네. 옛날로 생각해 보면요. 학교에 꼭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시험 문제를 내는 철필이라는 게 있어요. 철로 된 그 펜이 있는데요. 그걸 선생님이 문제를 이렇게 써요. 그 다음에 검은 잉크로다가 이렇게 등사를 한다는데 이렇게 밀어서 밑에 찍혀서 나오거든요. 시험지가. 그런데 만약에 선생님이 글씨를 못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옛날 선생님들은 글씨를 정말 잘 쓰셨어요. 예. 그러니까 글을 쓰는 게 어떻게 보면 글씨의 모양이 문제가 아니라 글을 쓰는 게 교사의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역량 중에 하나인 거예요. 논술을 보면서 아니 교사한테 무슨 글쓰기 능력이 필요해? 작가도 아닌데? 그럼 이 아이의 그런 어떤 발달 상황이라든가 이 아이의 유치원 생활이라든가 이런 걸 어떻게 소통을 하실 거예요? 예. 그런 과정 때문이라도 논술 시험은 선생님들의 능력을 검증하는 것 중에 하나다. 그래서 글을 쓰는 거다. 그런데 그건 정해진 답을 외워서 쓰는 그런 전공시험과는 완전히 다르다. 그래서 스텝 1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이 배경 지식이 없어서 논술을 못한다. 이거는 정말 구차한 변명이에요. 문제를 잘 읽고 제시문만 잘 읽으면 누구나 다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단서를 연해 줬단 말이에요. 답 쓰라고 준 거란 말이에요. 이 제시문 안에. 어떻게 보면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이 문제를 내는 분들이 조금만 더 친절하면 훨씬 더 많은 걸 여기다 담을 수 있어요. 눈에 띄게.
올해 출시 작년, 그러니까 올 겨울에 봤던 2월 달에 그 결과가 나왔던 작년 11월 달에 봤던 그 시험, 그렇게 추세가 바뀌면서 재시문 안에 점점 더 많은 것들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제가 문제를 작년에 쓰던 문제를 올해 또 쓰지만 변형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문제를 바꿨어요. 왜? 작년에는 그냥 해결 방안은 내가 내 사고력으로 추론해 냈어야 되거든요. 지금 예를 들어서 관리자하고 교사 간에 이런 갈등이 있다. 이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고 했다면 옛날에는 문제는 제시문 안에 갈등이 있는 걸 제시해 줍니다. 분명히. 둘 사이에 갈등이 있다는 거. 해결 방안은 아무런 제시가 없었어요. 관리자와 교사 간의 갈등이라 그러면 당연히 관리자가 어떤 리더십을 발휘하거나 아니면 관리자하고 교사와의 대화나 이런 만남의 시간이 있어야 되겠죠. 공식적인 협의회도 좋고 교사와의 대화의 시간도 있겠죠. 교무회의도 있을 거고. 그러면 그런 것들 내가 생각해냈어야 되는데 지금의 논술 추세로 가면 어떻게 하냐면 제시문 안에 그것까지 다 집어넣어 놨단 말이죠. 요번 6차시 과제에도 그런 게 있지만 그래서 우리 우리 원장 선생님이 조금 더 민주적이었으면 좋겠어. 교사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줬으면 좋겠어. 이런 것들을 숨겨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답을 쓸 때는 김 교사의 대화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관리자는 교사들과 대화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 이거를 답에다 넣어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제시문 속에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결국은 선생님들은 논술을 하면서 논술이라는 게 아주 고차원적인 사고력을 원하기도 해요. 그렇지만 그 고차원적인 사고라는 게 이론을 달달달 외워서 끄집어내는 그런 정보력이 아니라 선생님들이 문제와 제시문을 읽으면서 그 문장 속에 맥락 속에 숨어 있는 문제점,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해결 방안들, 교사들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실책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분석하는 그런 사고력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점점점 이런 것들, 논리적인 사고나 아니면 분석적인 사고력, 비판적인 사고력, 그런 것들을 풀어내는 논리적인 표현력, 이런 것들이 점점 선생님들한테도 요구되는 겁니다. 사실은 이 논술을 잘 하시는 분들은 면접에서도 그런 패턴으로 답변을 많이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답안이, 이게 면접관들이 느끼기에 답변이 똑부러지게 느껴지는 거예요. 저는 이 제시문에서 아니면 이 상황에서 A 교사가 어떤 실책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내 주장을 똑부러지게 한단 말이에요. 왜 그런가 하니 A 교사의 이러이런 언행 때문에 유아가 이러이런 상처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학부모는 이러이런 혼란을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내가 주장하는 것에 대한 이유를 얘기해요. 그래서 저는 A 교사는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해결 방안까지 얘기를 해주죠. 거기다가 면접은 하나 더 추가를 하죠. 제가 만약 현장에 간다면 저는 유아를 살피고 부모와 소통을 잘하는 이러이러한 교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내 각오 같은 걸 넣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논술을 통해서 익힌 이런 논리적인 생각들, 표현들, 거기에 내가 하고자 하는 각오나 감정 같은 것들이 포함되면 좋은 면접의 답안이 되는 거거든요. 선생님들이 그런 연습들을 하시는 거죠. 논술은 결국은. 그래서 선생님들이 머릿속으로 또는 눈으로 좋은 답안들 이런 것들을 생각해내거나 아니면 예시 답안들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는 내 실력으로 잘 쌓이지가 않아요. 좋은 답안을 예를 들어서 100편을 읽었어요. 선생님들이. 그런데 그거는 내가 그걸 암기하지 않는 한은 그렇게 쓰기가 힘들어요. 내가 직접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자전거 타기를 배워야 되는데 자전거 타는 거 이렇게 유튜브 영상으로 자전거 타는 걸 선생님들이 배운다고 칩시다. 예. 열심히, 모범적이야. 저기 뒤에서 잡아주다가, 5m 가다가, 10m 가다가, 왼쪽으로 넘어질 것 같으면, 핸들을 오른쪽으로 틀고, 이렇게 몸을 기울이고 해서 넘어지지 않아야 돼. 페달을 빨리빨리 밟아야 돼. 그 기술을 다 유튜브로 배웠다고 칩시다. 그럼 나가면 자전거 탈 수 있어요? 탈 수도 있겠죠. 세발 자전거면. 그런데 직접 해보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혼자 써야 되는 거예요. 혼자 써야 되는 거예요. 이건 1차 시도 얘기했지만 그렇게 유명한 작가도 좋은 소설을 쓰는 비결이 뭐냐 그랬더니 소설을 쓰기 위해서 규칙이 있는데 뭔지 아무도 모른다. 그래서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거 오로지 쓰고 또 쓰고 쓸 뿐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행히 논술은 주제나 어떤 써야 되는 내용이나 시간이나 글자 수나 이런 것들이 제한이 있잖아요. 그게 정말 다행인 거예요. 예. 오히려 그냥 한 줄로 문제를 주고 쓰시오라고 한다면 더 잘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머릿속에서 온갖 지식부터 시작해서 내 경험, 내 비전까지 다 동원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어렵습니다. 논술은 그런 면에서 본다면 훨씬 쉽다고 볼 수 있어요. 논술이란 주어진 문제를 내가 논리적인 과정을 통해서 분석해내고 그 과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그 주어진 문제에 대한 과제를 해결하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를 내가 논리적인 방식으로 서술해서 쓰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논술 첨삭할 때 선생님들한테 주장은 있는데 근거는 어디 갔습니까? 라고 자꾸만 첨삭에 써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내 주장만 하면 안 돼요. 주장만 하면 안 돼요. 내가 왜 이렇게 주장하는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주지 않으면 그 글은 그냥 단순한 내 생각밖에 안 돼요. 주관적인 생각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논리적인 과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실은 사고가 중요한 거예요. 사고가. 선생님들이 논술을 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생각하는 능력인데요. 제가 아까도 선생님들한테 말씀드린, 선생님들을 절대적으로 사고를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공부 방식이 여지껏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조건 외우려고 하는 방식으로 계속 갔단 말이에요. 기계처럼 외우거나 아니면 어떤 루틴을 계속 따라가는 걸로. 그래서 2차 준비할 때 보면 제가 가끔씩 선생님들한테 직접적으로 표현을 못하지만 제일 안타까운 장면이 뭐냐면, 답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시는 선생님. 뭐 제가 답을 몰라서 물어보는 게 두려울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답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는 선생님. 그 문제, 그 현상에 대한 나름대로의 생각은 다 다르잖아요. 왜 그걸 답 하나로만 생각하냐고요. 그거 어느 책에 규정되어 있는 무슨 정의가 있거나 책에 나온 내용만 답이고 나머지는 답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면접에 접근하다 보니까 계속 면접 공부도 또 책에서 공부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제가 절대적으로 보지 말라고 하는 책이 하나 있어요. 여기 되게 뭐 수석 합격하신 분, 고득점으로 합격하신 분들이 쓴 책들이 있어요. 거기 답안이 달려 있어요. 정말 본인이 면접에서 직접 했던 답안이 쫙 달려 있거든요. 제가 절대 그걸 보지 말라고 그래요. 그 책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 답만 찢어내라고 하고 싶어요. 답만 찢어내라고. 그걸 읽는 순간 내가 생각을 안 하게 된다니까요. 나중에 직접 경험해 보세요. 내가 무엇을 한번 읽으면 내 생각보다는 그 생각이 자꾸만 나를 지배하고 간섭을 하게 돼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공부하실 때는 내 생각을 정리하고 그것들을 표현해낼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아까 우리가 뭐라 했습니까? 분석적인 어떤 사고력, 논리적인 표현력 이런 얘기 했잖아요.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생각하는 능력이거든요. 생각하는 능력. 그러면 선생님 진짜로 그렇게 이론적 배경이나 이런 거 없이 답을 쓸 수가 있을까요? 라고 했을 때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건 이런 겁니다. 출제 범위는 유치원에서 경험할 수 있는 교직의 전 영역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교양적인 부분도 들어갔죠. 이 교양적인 부분이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글을 쓰는 능력 같은 거예요. 맞춤법, 띄어쓰기 이런 것도 교양적인 거라고 포함할 수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밑에 내용 보면 출제 원칙 자체가 그래요. 쭉 보면 뭐 어떤 특정 영역이나 특정 학설에 치우치지 않고 유아교육 전반 분야에 걸쳐서 고르게 출제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선생님들한테 물어볼 수 있는 교직 논술은 선생님들이 현장에서 직무 수행하는 과정에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한번 떠올려 보실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대부분. 여지까지 선생님들이 논술 문제 딱 받아봤던 거 있잖아요. 처음 보는 내용 있으셨어요? 주제를 한번 선택해요. 주제를 한번 보세요. 누가 생태 어쩌고저쩌고 이거 그 학자 앱스타인 처음 봤어요. 저희 교수님이 다뤄주지 않으셨어요. 저희 교수님은 하필 다뤄주셨어요. 뭐 이래가지고 그것들은 어떤 특정한 이론이나 학설이라 하지만 사실은 그걸 몰라도 풀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강의 때는. 그 주제가 뭐냐면 유치원에 가면 당연히 가정하고 연계 잘해야 되는 거잖아요. 올해 같은 경우에 교사에게 필요한 역량이 뭡니까? 라고 물어봤다고 칩시다. 그 우리가 교사가 되려면 내가 뭘 갖추고 있어야 되지? 그런 생각도 다 하는 거잖아요. 안전사고 나왔잖아요. 그 유치원의 선생님들이 늘 흔히 경험하는 문제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현장에서 경험할 수 있는 문제들과 관련돼서 그것들을 이런 형식을 가지고 갖춰서 내는 거거든요. 이런 주제들을, 이런 문제들을 자꾸만 다루다 보면 결국 선생님들이 뭘 물어보고 싶은지를 알 거예요. 뭘 물어보는 건가요? 교사로서 내가 갖추고 있는 능력이 뭔가를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교사로서 내가 이런 상황을 잘 대처할 수 있는가?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교사로서 이 상황을 보고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가? 그 능력을 보는 거거든요. 교사인 내가 주인공이 돼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거란 말이에요.